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투자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일타경제의 황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자 본부장 김장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월 22일 화요일 맞죠? 네, 맞습니다. 야, 제가 날짜 가는 걸 헷갈려하네요. 방송 시작부터 화요일 일타경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둘둘 뭐 양국제 NCM 뭐 팔둘둘 갑자기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레시피네요. 네네, 팔둘둘 대합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일타경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또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이게 우리 20대 4명 중에 1명이 이자를 미납하고 있는데 금액을 봤어요. 금액이 최대 100만 원, 100만 원 대출조차도 이자를 못 갚는 20대가 4명 중에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몇천 원도 이자를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100만 원 대출 받은 거에 그렇죠. 이자. 예, 그거에 대한 이자도 좀 못 내고 있다고 하는 건데 100만 원 이자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소득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융 지식이 아예 그냥 좀 없었어? 떨어져서 없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냥 100만 원 하면 뭐 좀 세긴 세겠죠, 이자가. 그죠? 네, 소액이니까 소액 대출 중에 좀 세게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적인 건 좀 있겠지만 6만 원, 7만 원 되나? 그렇게까지는 될까요? 6%. 6%. 하여튼 법정으로는 22%인가를 넘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것을 못 낸다고 하니까, 야, 이게 과연 어떤 게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득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근데 이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이런 나오잖아요. 다 그럴 수 없습니다만, 포커스 그룹으로 심층 면접을 해갖고 알아야지, 통계만 이렇게 해서 던져버리면 그거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 그룹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확히 더 이제 궁금하고 집중적으로 좀 탐사 보도를 해갖고 왜 그랬는지까지 그 이유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데이터에서 이랬어요라고만 나오니까 오히려 또 이제 20대 우리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싸잡아서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또 우리 도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뭐 우리가 어제도 뭐 중국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더 사실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일타경제 오늘 또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야, 지난번에는 이제 멜빵을 딱 차고 오셨는데 오늘 또 양복을 또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소식과 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그나마 이거래일째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6.94포인트 오른 2515.74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요. 전강 후 약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서 엔비디아 8% 올랐는데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아?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게 빠지는 게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좀 찝찝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힘은 없고 그런 분위기. 야, 그래서 확인할 게 좀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지금 테슬라도 올랐어요, 그죠? 테슬라 훈풍에 2차 전지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또 외인들도 좀 사자로 들어와서 890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2포인트 오른 893.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오른 거는 그 따라 올라가는 건 조금 이슈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텍사스주에 그 충전 얘네 테슬라 충전식으로 그거를 승인해줬죠. 그거가 좋은 거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관련된 주식이 차지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빠졌어요. EV고 이런 거 다 빠졌어요. EV고 다 빠졌어요. 만약에 매크로가 이슈가 되면 그 정도 갖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건 아니고 엔비디아는 넘버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맞는데 테슬라는 좀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빠졌었어요. 뭔가 그거를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잭슨홀 앞두고 좀 쏠림 경계를 좀 하는지 환율이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335.5원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1350원 안 갈 것 같아. 9월 20일 날 뭐 금리 올린다 확실히. 그 소리 안 나오면은. 그거 안 나오면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안화가 갑자기 7.35가 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다시 내려가서 7.25. 그렇죠. 두 가지 거가 안 되면은 여기서 그냥 눈치 작전 가지 않을까? 그래요. 자, 그리고 내일이죠. 오늘인데? 네, 오늘 맞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오늘이죠. 네, 오늘이죠. 남아공에서 이제 개막을 합니다.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원유 원자재 그죠? 그렇죠. 또 하나가 뭐더라? 곡물이죠, 곡물. 요거 다루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요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게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인플레이션 또, 좀, 거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어갖고, 요것도 한번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요거, 맥신 테마주 있죠? 네. 오늘은 사흘 만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근데 요게 떨어지면서, 초전도체주가 또 갔어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갑자기 장 후반에 또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맞네. 원래 뭐 하는 회사요? 그게 이사님 아세요? 무슨 뭐 하는 어떤 회사예요? 이제 LG 가전 쪽에 뭐 부품 납품 맞다. IT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도사님 그거 아세요? 그 중국 그 무예 중에 이제 변검이라고 있어요. 변검. 얼굴이 확 바뀌는 거. 변검.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비유였어요. 그냥 계속 바뀌어요. 하루는 초전도체, 맥신, 2차 전지. 오늘은 또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니까 소금 주식이 인상가 올라가고 샘표 올라가고 하여튼 간장 만드는 데는 다 올라갔죠. 변검장이야. 변검 그런 주식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 이어지니까 여기 있네요, 바로. 일본 원전 오염수 24일부터 방출해서 오늘 소금 관련주가 상상상 갔습니다. 상상상. 이건 진짜 이것도 테마야. 계속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방류해 24일 날 그게 저 시뮬레이션 돌린 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은 이제 걸리더라고요. 좀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왔을 때 이거 관련주들 더 갈까요? 그잖아요. 얼마만큼 돌고 오는데? 한 1년 걸려요? 1년까지는 아니에요. 한 몇 개월? 몇 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돌리는 곳마다 조금 다른데. 24일 방출할 때 주가는 빠질 것이고, 그러면 3개월 때 다시 올라가겠다. 아무튼 김 이런 것들. 김도 우리 많이 먹고 다시마 다 바다에 있는 거죠. 소금만 뿐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소금을 더 먹나요? 우리나라 거만? 소금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소금을 줄여. 건강에도 안 좋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요. 소금을 줄여. 걱정이야. 아무튼 이것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엔비디아 8% 폭등에 춤추는 반도체주. 근데 춤만 췄어요. 오르다 말았어. 가야 되는데. 초반에만 가고. 좀 찝찝합니다. 그게 좀 찝찝해. 갈 때 못 가니까. 이르면은. 대체 뭐가 나와야지 가죠? 근데 뭐가 나와야지 가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우리 아까 방송 전에 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나와도 우리 한국 시장에는 또 영향을 못 받을 수 있는. 묘해. 묘해요 지금. 그래요. 아무튼 24일 새벽 6시에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잠자지 말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아마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일찍 주무셔. 그래서 4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서 봐요. 마음을 깨끗이하고 정화수 띄워놓고 기다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은 일타 경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도체 갔다가 맥신 갔다가 오늘 소금 관련주 갔다가 그럼 내일은 과연 내일은 어떤 섹터가 답인지 우리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얘기는 뭐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HSBC에서 목표 주가를 780불로 끌어올리는 보고서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대 상승을 좀 했는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제 기술주 올랐고 AI 관련주도 오르고 역시 원인은 엔비디아 상승이겠죠.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짝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별 떨어질 게 없습니다. 또 그러겠다. 480불이니까 안 빠진 거다. 빠진 거 맞아요. 빠졌다고 하면은 뭐 400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빠진 건 테슬라만 빠졌죠. 그렇죠. 뭐 추세가 완전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잘 버티다가 어제부터 근데 목표가 상향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계속 나왔었고 세게 부르는 곳은 좀 작은 스몰캡 리서치 쪽에서는 800불까지도 좀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언론에 보게 되면은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올해가 퍼 200이고 내년 기준으로 한 60배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싼 건 맞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게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이제 이게 다 왔다고 얘기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AI에 대한 것이 이게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요새 뭐 그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이버 스노우 같은 경우가 내 사진을 몇 개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거를 조합해서 돈을 좀 많이 내면 1시간 이내, 적게 내면은 24시간 이내 프로필 사진을 엄청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메모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모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AI 버튼을 누르면은 이것도 또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있어요. 에버노트 같은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런 예를 드렸지만은 더해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영상 편집 보통 우리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영상 편집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튜브가 처음 한창 유행했을 때 현대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노가다? 뭐 그 재봉틀 옛날에 이렇게 하신 걸 뭐라고 했죠? 그거를 미싱. 현대판 미싱이라고 했어요. 이 영상 편집이 노가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난이도의 일이 아니라 반복된 작업에 의한 어떤 좀 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영상 편집도 AI가 기본적인 컷 편집부터 해가지고 웬만하면 한 번에 싹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 둘씩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주가 상승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H100이나 A100 같은 그 칩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3만 원 아니 얼마더라? 3만 달러에 출고를 했는데 중고 시장에서는 이게 7만 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아마 미스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실적 미스난 게 2014년도에 딱 한 번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미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꼭 100%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미스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금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은 원이 미스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나가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하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비롯해서 밀렸잖아요. 이게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메이저들이 좀 이게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예요.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히든을 까보기 전에 엔비디아가 올라서 실적 발표 올라서 한미반도체 같은 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확인하지 말고 먼저 까자가 이번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뜨자마자 다 팔더라고 결국은. 6만 원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고서 까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때문에 먼저 올랐으니까 우리 항상 그 한국 주식의 특징인데 일단 먼저 팔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강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네. 24일이 중요한 게 24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날 하이퍼 클로버 X가 또 공개됩니다. 이제 한 달인가 2달 전만 하더라도 하이퍼 클로버 X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너네가 해봤자 챗 GPT보다 잘하겠어? 라는 게 그 당시에인데 지금은 좀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서 생성형 AI, 그러니까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LLM이라고 표현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메이저 회사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바이두를 제외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애플, 아마존 정도밖에 메타까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이버가 그러면은 이게 AI라는 게 요새 보면 거의 군비 경쟁에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군비 경쟁. 예. 하나의 총선 전쟁이다. 이게 왜냐면은 AI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수집돼서 중앙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안은 나온 게 네이버예요. 그래서 요새 네이버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중동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동. 네. 그리고 네이버가 또 일본에서 1위죠. 네. 남미에서 쓰고 있죠. 라인. 동남아에서 쓰고 있죠. 네.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것과 좀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LLM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네이버를 여러분 보실 때 야, 얘네 이번 분기에 광고 매출 얼마나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아니고 군비 경쟁, AI 경쟁의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밀어줘야 되는 어떤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를 이제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24일에 공개되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그 미국을 제외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중국 거 쓰진 않을 거냐 바이두 거를.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전 세계의 어떤 뭐 반미 국가나 뭐 그런 쪽에서는 상당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미스가 날 가능성이 적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론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익숙해진 그런 관점이고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하고서 4분기나 4분기 가이던스를 갖다가 더 높여준다. 이러면 또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에서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도 좀 우리는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댓글 다는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본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500불 찍고 실적 발표 후에 600불 찍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 얘기하면 700불 간다. 이 댓글이 그냥 좋은 상상이죠. 네. 쭉쭉쭉쭉 달려 있어요. 최근에? 네? 오늘 본 거예요. 오늘. 네. 개인들이 가는 데가 주가 있습니다. 많이 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확실히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요것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이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하실 때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율주행이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가 이제 게이밍 쪽이고 30%가 넘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그 자율주행이 3%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연평균 성장률이 자율주행이 130%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쪽으로 협업을 거의 이제 하고 있어요.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BMW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에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이제는 사실 좀 침투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번 테슬라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맛보신 분들은 다른 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차를 고름에 있어서 하차감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제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나서 비싼 차를 정리하고서 바로 모델 Y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율주행 레벨 3가 거의 가까이 왔었고,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다음 차를 고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는 자율주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 3%밖에 해당되지 않는 자율주행 매출이 이미 젠슨당도 그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 매출이 데이터 센터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3%가 30%가 된다는 거는 이게 1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그걸 보고 500불, 600불, 700불을 좀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들도. 자, 그리고 또 AI 관련주에서 또 뭐 이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리고 또 의료 AI까지 이게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지금 요 세 개 중에는 우리 김성훈 이사님 어느 쪽을 좀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일단 테마의 관점에서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다시만 한 15% 정도 눌렸다가 올라가더라고요. 테마주는 여러분 테마주답게 대응하시면 되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역시나 그 이제 HBM 쪽이겠죠. 아무리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HBM 쪽에서는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미와 노체,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이거 두 개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미랑 이오테크닉스가 밀리면은 다른 애들은 더 크게 밀리니까 그냥 대장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료 AI도 되게 중요한데. 의료 AI 제일 후발주자도 오늘 좀 많이 좀 날아가고 막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루닛과 뷰노가 대장의 역할을 했었고, 근데 루닛과 뷰노가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실이 왜냐면은. 루닛 바닥에서 10배 올랐죠? 뷰노 바닥에서 100배 올랐어요. 10배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미 10배가 오른 루닛과 뷰노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매출을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나오면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10배가 오른 종목은 그 시총을 정당하기 위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계속 거칠 거예요. 뭐만 나왔다 그러면은 또 뭐 이렇게 아니네 기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딥노이드가 오늘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안 올랐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논리가 뷰노가 올라왔던 논리랑 똑같아요. 뷰노가 작년 말만 하더라도 공동 창업자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회사가 망한해만 했었거든요. 작년 7월인가 8월에 그때 5,000원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이게 10배가 올랐었던 가장 큰 처음에 그 모멘텀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AI 바람이 불었고요. 두 번째는 뷰노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뷰노가 이제는 아직까지는 돈을 제대로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속도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년에는 이만큼 되겠다는 걸 지금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딥노이드가 혁신 의료 기기로 지정이 되면서 올 연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였다가 지금 땡겨가지고서 지금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기술적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딥노이드가 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똑같은 논리를 어떤 또 새롭게 바다에서 시작하는 AI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신테카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재무제 보시면 매출 없어요. 영업이 당연히 적자겠죠. 신테카 바이오가 그 미국에 상장해 있는 슈레딩거랑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아요. 슈레딩거. 이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약물을 개발할 때 후보 물질을 가져오잖아요. 후보 물질만 발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시 1년, 3년입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죠. 이거를 AI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뭐 어떤 단백질을 타겟할 것이고 이런 것을 원해라고 해서 입력시키면은 AI가 다 돌려가지고서 후보 물질을 한 100개 정도 골라주는 거기서 또 한 번 또 돌려서 또 10개 정도 골라주는 이런 서비스를 슈레딩거 하고 있고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거네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시간이. 이걸 했고 이거를 똑같은 BM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장돼 있는 거죠. 네네. 슈레딩거 시총이 4조인가 5조 될 텐데 슈레딩거는 매출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데 아직까지 신테카바에서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었던 게 일단 처음에 공부해 보면 어려워. 저도 이거 공부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진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런 BM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이 없었었고 또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주가 눌려 있었고 그랬는데 또 매출이 안 나왔었고.
근데 하반기부터는 회사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보시기에는 바닥에서 이제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도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한번 AI 제대로 이제 BM 붙여버리고 그러면은 뭐 1조 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5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오른 AI 기업 중에서 내용이 있는 것은 신테카 바이오고 또 얘가 9월 달에 이제 슈퍼컴퓨터 센터를 준공을 합니다. 네. 10,000대가 들어갑니다. 슈퍼컴퓨터. 10,000대요.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3,000대가 있고 이게 대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컴퓨터 대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현재 3,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1만 개까지 확장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런 슈퍼컴퓨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제 완전 빈집이고 그래서 좀 이게 뭐 1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상장이었어요? 이게 2019년에 상장했습니다. 상장됐다가 코로나 터져서 밀렸다가 그때 코로나 유동성 다 같이 한번 시즌했다가 3년 동안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수급도 빈집이고 전환사채도 다 전환이 거의 다 됐고 남아있는 거는 대표이사의 콜옵션밖에 없으니까 그건 나올 거 없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원하는 성과들이 상반기 안 나왔어. 나오려다가 이제 안 나온 게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뭐 시장이 약간 좀 이제 뭐 매크로 시황이 플랫하다는 가정하에 본다라면은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고 있고 AI 기업들 네이버가 이러고 있으면은 신테카와 같은 바닥에서 있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포텐션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히려 루닉과 뷰노가 위에서 이게 막 계속 검증하는 과정 때문에 부침이 있을 때 이런 애들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천억이잖아요. 최근에 어떤지 모르지만 매출 없고 그러면 3년 전에 했으니까 그거 갖고 까먹고 사람들 하느냐고 아까 슈퍼컴퓨터 뭐 3천 몇천 대 3천에서 이제 만으로 그럼 자금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증자 이슈는 없습니다.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자 이슈는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좀 좋잖아요. 그럼 뷰노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도 해외 매출 좀 어때요? 루닛이 뷰노보다 더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해외로 뚫었기 때문이에요. 파트너 있고. 뷰노가 올라왔던 이유는 국내에서 딥카스에 대한 매출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딥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해서 이제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해외예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도 해외 쪽에 다양한 이제 그 기업들하고 이제는 파트너십을 맺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봐주고 골라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컴퓨터 갖다 놓고 아까 슈레딩 건가 그리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뭐가 코어가 그게 일단은 수익이 DB 싸움인데 일단 거기서 이미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 돌리는 그 연산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AI가 껴가지고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AI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AI를 활용해서 후보 물질을 찾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게. 그렇지. 이게 진실이고 진짜 AI 기술을 가졌으면은 그 AI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너네가 이런 약물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AI 플랫폼.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가지고 있다가 전 세계 슈레딩 거랑 신테카 바이오밖에 없어. 이분들 어디 출신이에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이런? 이분이 어디더라? 빅데이터 하이스쿨인가? 전 대표이사님이 그 공대리 출신이고. 공대 출신. 그러니까 바이오 물질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바이오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죠. 그 후보 물질
물질을 발견해서 그 이제 제약회사에 이거야라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업체. JLK하고도 비슷한 거 같네요. 살짝 좀 다릅니다. 살짝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그 AI 기업을 표방하는 회사들한테 너네 이걸로 다른 회사의 서비스에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라고 하면은 못 하거든요. 근데 신테카는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BM으로 삼아서 나왔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스터디가 안 돼 있고 스터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작아. 왜냐면은 주가 튀어야지 사람이 공부를 하거든요. 항상 상한가는 나와야지 이게 뭐지? 하고 공부를 하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실만 합니다. 이거 질문이 하나 질문하고 왔는데요. 선샤인님께서 김 이사님께 어제 일자 뉴스에 신테카 바이오 적자가 너무 많아서 유한양행 같은데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의 지분을 모두 정리해서 자본 조달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테카 바이오를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 모 언론사에서 좀 너무 좀 안 좋은 뉴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냈던 적이 상반기 있었어요.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유료 기사를 먼저 내보내고 시간이 지나면은 무료로 푸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선 언론사들 몇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언론사랑 친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이 이거를 전에 좀 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유한양행의 기업 자체가 이런 소규모 M&A를 그러니까 소규모 투자를 다 집을 정리했어요. 이것만 정리한 게 아니라 다 정리를 하고 M&A로 가겠다가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입니다. 이것도 뉴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렇게 빚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성의 성장이라서 내년에 뭐 수주 안 나서 뭐 상패당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차인님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없어진 건 맞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맞아요. 이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국민들한테 부스터샷 접종을 요구했다고 했으니 주가도 올랐죠. 이쪽 때문에 이쪽 주가가 또 올라갔잖아요. 모더나가 이제 그렇게 밀리다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또 코로나 재확산이 나왔었잖아요. 저도 걸렸어요. 저도 몸이 좀 아파가지고서 동네 병원 토요일에 가보니까 코로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이게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거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우리가 지하철도 이제 마스크 안 쓰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려 있습니까 지금.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코로나가 아무리 변이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일단은 이게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어떻게 되면 좀 약해진 거네요,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는 신선한 거거든요. 신선한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선하지 않아. 야, 죽을 병도 아닌데 뭐 이거 맞는다고 뭐 이게 아니면 미래 가치를 땡겨와야 되는데 야,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당장이라도 막 엄청난 밸류를 줘가서 끌어당기는데 뭐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던데라는 게 나오면은 그래도 재확산 우려 이거 맞추는 것도 뉴스 좀 찾아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게 좀 아프신 분들, 암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까지 이제 또 저번처럼 1차, 2차 무조건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그냥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그냥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3사의 시총을 일단은 그냥 단순히 썸을 했어요. 합산한 그 시총이 전 세계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이것만 비싼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보시면 2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주가 못 가잖아요. 왜냐? 피어 대비 비싸다. 그러니까 이 시총을 움직이려면은 개인들이 진짜 초전도체처럼 일독 단계를 가지고 싸주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기관들이 들어 올릴 수는 없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다른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얘가 삼성바이오보다 더 싼데? 하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비쌉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서정진 회장께서 모르실 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3사 합병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분명히 저는 시나리오를 짜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올 초에 셀트리온 쪽에서 M&A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외 어떤 거를 M&A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없던 시가총액에 대해서 제약바이오가 밸류에이션을 확 점프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 개발이거든요. 뭐 임상 1상이나 2상 가장 밸류에이션 높은 단계에는 그 회사들의 어떤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는 순간 시가총액이 좀 비싸지는 게 정당화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방법을,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피셜인데 아마 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청구권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렵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그 매수 청구권 때문에 주가는 방어할 텐데 그 이상에 대해서 밸류를 매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약 개발을 아마 더 덧붙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방법은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생판 우리 이제 개발하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겠죠. 인수를 하지 않을까. 뭔가 좀 이제 뭐 그 국내 기업이 됐든 해외 기업이 됐든 그냥 그 방법 말고는 이 높은 시가총액을 정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숫자가 내년부터 지키는데 그거 갖다가 내년부터 잘 될 거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안 믿어줄 거고.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슈는 합병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합병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셀트리온 그룹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앞으로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높이지에 대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원래 합병 요 다음에 헬스케어 말고 뭐죠? 제약. 제약. 그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제약은 빠져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원래 배경이 뭐죠? 뭐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000년대더라? 2010년 10몇 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한겨레 제가 기억나는 게 한겨레 신문에서 이면에 크게 해가지고서 이 회사의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한번 깠었어요. 예, 크게 깠어요. 10몇 년 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신문이 있더만 해가지고 와 얘네들 뭘 했길래.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물론 무죄 얘기는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줬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병은 오케이 됐고 또 하나는 승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조금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해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합병으로 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좋아질 기대를 갖는 거죠. 있죠. 예, 있는데 이제 그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그 방법,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뷰를 무엇을 할 것이냐.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바이오스를 제조업 물건을 잘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이 잘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막연한 어떤 멀티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이제 또 전통 제약 바이오주들 하반기 이제는 좀 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죠. 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었고 인벤티지랩 당뇨와 GLP-1 관련 섹터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쪽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쉽게 주가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도 오늘 뭐 갑자기 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뛰어넘으려고 있고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나와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훈풍이 부는 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9월 달에 FOMC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9월 FOMC 금리 동결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피치에서 그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하고 또 미국 신용등급도 내렸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그거 보면서 야, 너 뭐 딴 애들은 이미 10년 전 내린 거를 피치는 지금 내렸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무디스까지 나서서 지방은행 쪽으로 일단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연준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연준한테 너네 이제 금리 올리면은 얘네 문제되니까 언제든지 국가 신용 등등 등 내릴 수 있어. 경고를 준 거기 때문에 FOMC에서 소위 미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금리 자꾸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디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안화가 약세고 달러 강세되는데 네. 그러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공산품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더 올릴 만한 명분이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미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근데 국제금리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이건 왜냐면은 위안화가 워낙에 밀리다 보니까 위안화를 막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약간 엇박자이지 이거 가지고서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확산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간단해서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신고가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매크로 시장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크로가 정말 안 좋을 때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점도 넘고 빌리거든요. 네. 근데 매크로 시장이 이렇게 다들 의심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간다? 일라이 릴리가 치고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우리만 하고 있지 그렇게 크게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여튼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9월달에 FOMC 전후로 해서 금리의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은 조금 더 지금은 약간 일부 섹터만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 보이는데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보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좀 하루이지만은 좀 의미 있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장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가 있네, 보로노이는 뭐가 있네. 이게 전에 같으면 상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둘씩 공부를 하는 제약바이오 정보들이 늘어나고 그것들이 수급이 몰려지면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여전히 K거품의 끝판왕. 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제약바이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또 신라젠 HAB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한번 미쳐버리면은 미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가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또 그런 새로운 종목이 나와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는 전 상반기에 누군 에코프로로 얼마를 벌었다더라라는 인증샷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제약바이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또 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찾아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많이 갔다가 좀 약간 내려왔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요, 나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건 빨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과거의 10배 이상 시세를 나섰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구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죠. 그리고 HAB, 또 뭐 있더라, 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SD 바이오센스? 아니 그거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과거에 좀 이제 신라젠도 그렇고 이제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거래정지인가?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큰 한번 대시세를 났었던 2010년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새롭게 신선한 애들이 밑에서 올라가. 신선한 애들. 여기에 포인트네. 이름 잘 안 그게 왜냐면은 제약바이오가 트렌드거든요. 지금은 GLP-1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GLP-1과 AI가 트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바이로메드가 올랐을 때는 세포 치료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미약품이 갔었을 때는 그 어디 플랫폼 뭐더라 요새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다 반납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장에서 주목한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시세를 내서 종목을 보시지 말고 그건 말고 그래서 신선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 신선해. 에이프릴 바이오. 왜 메이 바이오도 아니고 에이프릴 바이오. 그렇지. 내년 4월에 가겠네요. 그래요. 자, 제약 바이오까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다음은 요거 이제 갑자기 이제 섹터한테 변압기로 갑니다. 확실히 그 미국
이제 교체 주기가 딱 왔기 때문에 변압기 인프라 투자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은데 그 이쪽 미국 시장 관련 파이는 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네, 변압기는 뭐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볼 때 뭐든지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과거의 변압기가 03년에서 08년 사이클 때 한번 대시세가 났었어요. 네. 그러다가 대사락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한번 교체하면 이제 교체 주기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교체 주기도 있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잘 팔리니까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고 증설했어요. 유지 안 해. 조선소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 비어 있으면 거기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면 제대로 이제 여기도 변압기도 그때 증설했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뒤어서 뒤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 이번에 빅 사이클이라는 걸 알아도 증설 안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제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교체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또 지금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정전 한번 되면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도 정전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은 신규 어떤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ESS. 결국 ESS 뭐라면은 지금 테슬라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올 초에 전기차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전기차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들 거기서 테슬라 모델 2 나오고 이거 기대하고 안 나오고 전부 다 이제 에너지 얘기거든요.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마 전기 도소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장을 하겠다는데 그중에 그렇게 되면은 파워월이라는 ESS가 필수입니다. 그러면은 ESS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본다. 그러면은 전기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무엇이 필요하다? 변압기. 그리고 송배전 관련 인프라. 그래서 이걸 또 다 풀 밸류체인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LS. 까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도 요새 풍력 관련 업체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시작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나 그리고 풍력이 또 금리에 또 민감한 게 풍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돈 빌려다가 한 거거든요.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가 높았을 때 못 갔었는데 만약에 FOMC 금리에 대한 상당히 딱 결정이 되면은 시중금리는 미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눌려 있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일단은 풍력, 신재생 발생된 전기를 옮기기 위해서는 송배전 필요하고 변압기 필요하고 이걸 또 저장하려면 ESS가 필요하잖아요. 묶음이네요, 완전. 그래서 왜 2차 전지가 안 빠지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면은 ESS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전지 거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2차 전지가 ESS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ESS 그리고 LFP. ESS는 LFP거든요. LFP 얘기나 그럼 우리나라에서 LFP를 SK온, LG엔솔 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를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모두가 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야 저거 너무 비싼데 다 모두가 셀 리포트인데 그 리포트를 보면은 그 안에는 전기차의 어떤 속도나 뭐 이런 것들만 나왔지 ESS에 대해서 얘기를 한 쪽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ESS에 대한 어떤 밸류션을 매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차보다 더 시장이 클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야 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저도 한때는 2차 전지 섹터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포스코 홀딩스로 공부를 하면서 시각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해서 신재생과 ESS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진다면은 저는 리포트 중에서 아마 리포트를 쓴 애널리에서 누구 한 명은 뷰를 180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애널이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다들 왜 안 빠져 하잖아요. 다들 쫓잡고 있고 안 빠지는데 올랐어요 이번에. 오르는데 그럼 이거 오르는 이유가 뭐 배터리 아저씨 때문이다. 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한 분 얘기했다라고 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몇십 조가 넘는데 이거를 들어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가 PBR 1배가 6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지분이 50% 넘어갔다가 지금 29%가 내려와. 많이 빠졌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팔까?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야 철강회사가 튀어 올라가네? 그럼 팔하거든요. 올라가니까 판고 팔았어 다. 팔다가 이제는 포스코홀딩스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IR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 옵션에서 이렇게 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닉스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깨우치고 여기에 ESS에 대한 어떤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 보인다. 그 비워놨던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것도 봐야 되겠네요. 변압기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 예, 뭐, LX, 효전 이렇게 이제 각전이 될 것 같은데, 요게 같이 만드니까 같이 갈까요? 아니면 서로 안에서 치킨 게임이 될까요? 일단 효성중공업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효성중공업 처음에는 야 너네 뭐 중공업 부분도 있고 약간 좀 밸류션 매기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다 든 거죠. 더 나아가서 내피셜이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인적 분할해서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깡패라고 효성중공업이 지금 강하게 치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단계 전에 올랐던 건 LS 일렉트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진출하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좀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왔었고 결국은 최종 종착지는 현대 일렉트릭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변압기 쪽에는. 그래서 그쪽은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있죠. 또 만들고 있고 또. 예. 그래서 그 가동률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아가서 처음에 안 받다가 실적 가지고서 야 이거는 가동률을 어차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더 가겠구나라서 좀 땡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3, 4 모두 다 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료용 전기가 있습니다. 재료용 전기. 네, 소형 변압기 쪽 재료용 전기인데. 재료용 전기가 만약에 이게 진짜 피크를 친다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틀 연속 거의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재료용 전기도 작은 종목 중에서는 보실만 하다. 알겠습니다. 변압기까지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김성훈 이사님하고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빌드로 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변압기까지 또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리 일타경제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김성훈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종목들 항상 이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또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나와서도 또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신 우리 김성훈 이사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일타경제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